2022년 3월 17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질 우리 1일 반장으로 자원해준 정지은 학생이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을 우리 학우들에게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관광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지은입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관광학부 학생들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관광 경영학부 학생은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학부하고 관광 경영학부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그, 저도 2학번이라 잘 모르긴 하는데, 원래 그래도 우리 관광학부, 그 정지은 학생이 우리 관광학부에 관광 을 메인으로 하는 이제 과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 경영이 학과가 있는데 굳이 관광 경영학과를 지원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학부로 입학을 해서 관광 경영학부랑 호텔 경영학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호텔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관광과 경영을 폭넓게 배우고 싶어서 관광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근데 되었어요. 호텔보다는 이제 관광 개념 안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또 여러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관광 경영학부를 지원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일반 관광학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문 실력과 또 이런 그 현장에 필요한 스킬들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면 경영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좀 더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지은 학생도 우리 그 전공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좋은 또 이 사회의 일꾼으로 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 저를 도와서 잘 수업을 이끌어 주기를 또 부탁을 합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반장, 중간고사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러하겠지만 그 과목이 갖고 있는 필요성, 또 중요성, 또 그 과목에 가지고 있는 정의들, 개념들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교수님들이 시험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목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중요성, 필요성들은 뭐 그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연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의 필요성 또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또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독일 나치의 가장 성실하고 또 가장 극면하였던 한 중령이 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교수형에 처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자신의 현재의 상황들을 성찰하도록 되돌아보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또 능력을 배양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정의나 또 중요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과거의 직업이라는 것이 그 직업을 배울 동안의 지식을 가지면 자신의 삶 동안 그 직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직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익숙한 직업들은 계속 사라지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직업군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직업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창의적 사고나 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과 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도 이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장, 네. 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도표를 제가 설명드렸나요? 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교수 학습과 또 학습의 효과에 대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반장이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사람이 학습을 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얼마만큼 그 학습이 그 학생의 뇌에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맨 위에 보면 5% 정도, 1시간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 내용 중에서 5%밖에 남지 않는 교사학습 방법이 무엇이냐면 렉처, 즉 강의형 수업은 전체 수업의 5%밖에 학습자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리딩, 학습자가 교재를 갖고 수업을 듣는다면, 또 수업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냥 강의 교재 없이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10%의 학습 잔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오디오 비디오, 즉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서 PPT도 사용하고 또 청각 자료도 사용하여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20%까지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즉 교수자가 수업한 내용을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범을 보이고 나면 이 학습의 효과는 3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학습 방법보다 고효율의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룹 디스커션, 즉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서로 논의하고 또 논증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어지면 50%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프랙티스, 즉 자신이 배운 것을 현장에 직접 사용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75%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티칭 언어더, 이 수업을 하는데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90%의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조사되었습니다. 자, 우리 반장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 지금 위에 쪽에 있는 강의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교재 중심의 수업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그룹 토의라든지 그다음에 협동학습, 어떤 방법으로 주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교재 중심으로 아,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우리 한국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양권은 교수자의 말 또는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교수자 중심으로 또 교재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은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 10%의 효율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장,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수업 형태가
어떤 강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협동 중심이나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습 중심의 수업이거나 또 이게 토론 중심의 수업일까요? 토론이나 그 그렇죠. 실질적 수업.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주로 토론, 또 아니면 실기 중심으로 또는 협동학습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시간 공부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하고 또 노력한 것을 보다 오래도록 그가 학습 효과로 지닐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반면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6년씩 또 12년씩 공부를 하지만 이런 현장 중심의 수업이 또 토론 중심의 수업이 아닌 교과서와 강의형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은 우리 중앙동학교 시절에 영어를 또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었나요? 네, 네, 최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어도 6년 이상을 또 이렇게 국영수니까 비중 있게 수업을 들었겠지요. 네. 네. 그런데 영어 수업이 이렇게 강의 중심,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원어로 토론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학생들끼리 실습 중심의 이런 수업을 했었는지요. 교과서 중심 수업이었어요. 아, 네. 영어를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조사가 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영어가 지금 그 노력한 것만큼 우리 반장에게 남아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가 맞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으나 그 효과가 이런 이제 그 강의형이 5%, 교과서 중심이 한 10% 정도 밖에 학습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은가요?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 중심의 또 교과서 중심의 교수 방법보다는 토론 그다음에 실기 중심으로 또 협동학습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의 형태가 바뀌어야 학습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학습 형태를 구분하여 본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학습 형태에는 수동적인 학생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또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이런 수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수업은 학생이 가만히 있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학생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수업이 되어지는 교수 학습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자 중심으로 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 현장에 나아가려고 하면 학습자가 보다 논리적이고 또 비판적인 악목을 갖고 있어야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도 있는 이런 수업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냥 이런 고효율의 학습 방법을 그냥 채택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과 또 그 역량들을 갖추어 주어야만 이런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 학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고와 또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쌓여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합동학습이나 또 협동학습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기초를 닦아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수업의 또 필요성,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장, 네, 예,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의 중요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 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논리적 사고가 키워주게 되어질 것이고 또 보다 효율적인 학습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지 않는 변화하는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논리적 사고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개념이 무엇인가, 또 내포가 외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에 추상화되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은 여러 종류의 컵들이 있습니다. 유리컵도 있을 수 있고 사기컵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어느 나라이든지 컵이라는 단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액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그런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포와 외연을 살펴보았는데 인형을 예로 보면 인형의 내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따 만든 물건을 우리가 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형의 외연으로는 뭐 곰인형이라든지 또 강아지 인형, 천으로 된 또 나무로 된 인형들로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발전되어지고 사회가 변화해 가면 이런 외형들은 얼마든지 다양화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형에 대한 내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 명제에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내용이 항상 옳은 명제를 참인 명제, 또 한 가지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거짓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제를 P면 Q이다의 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P를 가정으로 Q를 결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제에 역이 있는데 명제 P면 Q이다의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꿔놓은 명제 Q이면 P이다를 명제의 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 네, 네, 여기까지 명제와 또 명제의 형태, 또 명제의 구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지요. 네, 네, 이제 조금 우리 그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진명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항진명제라는 것은 항상 참인 명제를 우리가 항진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진명제는 다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법칙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진명제는 올바른 추론을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 동일률, 두 번째로 모순율, 세 번째 배중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은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9분의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9분의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은 꼭 이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 항상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A는 A다의 형태이고 또 A는 A이고 또 A는 A에 포함된다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대상은 그 자체와 동일하다라는 내용과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플라톤은 플라톤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률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플라톤은 플라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동일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순율인데 모순율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비납피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데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률의 부정인 P는 P가 아니다는 언제나 거짓인 모순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중률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 배중률은 명제의 참과 거짓말이 있고 그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중률 덕분에 우리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장,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 사람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추론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배중률이 있기 때문에 논리의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논증을 이해하기. 논증이란 사전적 정의로 일정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제들의 집합이 바로 논증인 것입니다. 논증의 구조는 크게 이유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이고 이 결론에 대한 이유가 전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3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를 우리는 논증을 편다 또는 논증을 제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논증이 주어졌을 때에 이 논증을 파악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익히기 위하여 또 우리가 스스로 논쟁을 분명하게 남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 2.1 논증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언어에는 논증 외에도 사건을 보고하거나 또 사물을 묘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데도 언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모든 말이 논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을 근거로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논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합니다. 단장, 네. 네,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신문 기사가 화면에 잘 보이나요? 네. 네, 이 신문의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그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급히 가느라고 다른 사람을 약간 이렇게 밀쳤어요. 그랬는데 이 밀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항의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 있는 것을 이렇게 뉴스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어깨를 미친 사람이 그 자신을 치고 간 사람한테 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반장. 사과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 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이게 뭐 내가 이제 바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뭐 싸우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하고 다투자는 줄, 또 논쟁하자는 듯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 사람을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행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 논증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반장은 그 부모님이나 또는 뭐 가까운 친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내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했는데 상대편은 이것을 어떤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논쟁으로 또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애먹은 적은 혹시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논리적인 훈련과 또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이 논증, 즉,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분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늘 전투적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논쟁하려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에너지를 남들과 다투는데 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사실들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3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상대편이 나하고 어떤 논쟁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3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에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할 때에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표현들이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결론시사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나와, 이런 논쟁을 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이 결론시사 표현으로 우리가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재 40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우리 말에는 결론이 나온다는 점을 미리 시사해 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유가 나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이므로 뭐뭐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유 시사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결론 시사 표현이나 이유 시사 표현들을 듣게 되어지면 조금 더 긴장하고 이 사람의 논지를 파악하고
또 이 사람의 주장하는 논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재 2.6 스스로 논증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 4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스스로의 논증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의 핵심은 논증의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데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논증의 구조를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반장, 네, 네, 말하는 것이나 우리 반장이 글을 쓸 때에 상당히 논리적이다. 또 이런 합리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논증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 우리 반장이 되게 논리적으로 들려요. 아까와 같이 어, 말을 할 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포함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상당히 논리적이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또 상대편이 또 내가 말하는 요점들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은 지은이는 이런 결론 시사 표현이나 또 이유 시사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가요? 이 표현들은 잘 안 사용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쓰려고 노력해요. 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런 결론 시사 표현이라든지 또 이유 시사 표현 같은 이런 논증들의 핵심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또 그런 논지들을 쉽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좀 더 우리가 논쟁할 때에 자주 사용은 일부러라도 이런 말들을 넣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에 답안지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답안지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학생의 글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잘 짜여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학생의 글은 아무리 읽어도 뭘 얘기하는지 또 뭘 주장하려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은 좋은 학점을 받고 또 다른 학생은 좀 더 그렇지 못한 학점을 받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간고사의 대부분이 논술형으로 시험을 볼 것입니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이 사지선다형보다는 논리형으로 쓰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여러분이 답안지에 이런 논증의 단어들을 조금만 몇 개만 더 넣어도 답안지의 품격이 또 답안지의 논리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증의 단어들을 여러분이 글 쓸 때 꼭 사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워크숍을 할 거거든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따라서 그래서 이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결론 시사 표현 하나를 일부러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므로 이런 이유 시사 표현도 내가 잘 사용하지 나는 이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뭐뭐이므로라는 것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을 일부러라도 사용해 보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따가 여러분이 워크숍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또 사용하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네, 반장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단히 논리적이다, 또 이렇게 체계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논증의 단어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말이 참 논리가 정연하네, 또 체계가 있게
언어를 구사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것처럼 논증의 구조를 따라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반장이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유 시사 표현 쓰고 논증의 구조를 따라 표현하면 네.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할 때의 그런 건데 만약에 그 좀 장문의 글을 쓰거나 또 어떤 논문을 쓰고 싶을 때에 좋은 논문을 쓰고 싶을 때에는 바로 이 논증의 구조를 따라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논문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내용으로 바꾸어 쓰기만 하면 이 논문이 되게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